결국은 중요한 게 교양과 시민의 덕성이라는 거예요. 지금 읽어도 전혀 낯설지가 않죠. 정말 중요한 것은 민주 시민들이 어떤 진영 논리에 빠지지 않는 과잉 정치화된 그런 시민이 아니고 기본적인 교양을 갖춘, 인문적 지성을 갖춘 그런 시민들입니다. 교양과 시민의 덕성. 그리고 이 시민들은 어떤 귀족적인 취향들, 이 귀족이라는 계급적 의미에서 귀족이 아니고 니체가 얘기하는 의미에서 귀족이죠. 정신적으로 정말 품격 있고 격조 있는 교양을 갖춘 시민들, 그리고 현실적인 자기 직업에 또 충실할 수 있는 시민들, 이 조화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를 고민했던 것이지. 이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 시대에서도 중요할 뿐만 아니고 괴테의 문학 사상에서도 핵심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나아가서는 독일 문학사의 흐름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하나의 규준 같은 거예요. 시민적 삶과 예술적 삶 또는 귀족적 삶. 원래 그 예술이라는 게 귀족의 취향이었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일반인들이, 시민들이 다 공유하게 되죠. 얼마나 그걸 내 취향과 그 취향을 통해서 세계를 폭넓게 바라보는 그 지성과 감성을 갖추느냐, 이 핵심이겠죠. 교양과 시민의 덕성,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이제 현실로 돌아옵니다. 이 아버지로서의 감정, 이게 펠릭스죠. 아들인지 몰랐단 말이에요. 이제 알게 되죠. 아버지로서의 감정. 한번 보세요. 그가 설계하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아들을 위주로 계획되어야 하고 건설하는 모든 것은 몇 세대는 존속되어야 한다고 여겼다. 그런 점에서 괴테는 아름다운 보수주의자예요. 인간이 뭔가 지켜야 할 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기도 하죠. 교양을 축적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그러니까 진보와 보수가 함께 어우러지는 그 인간상을 그렸던 것 같습니다. 또 시대상을 그리기도 했던 것 같고, 사회상을 그리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의 수업 시대는 끝난 것이며 일단락됐습니다만은 또 여행은 계속되죠. 그럼에도 아버지로서의 감정을 느낀과 동시에 그는 또한 시민으로서의 모든 덕성들도 갖추게 된 것이다. 이제 여행의 끝에 와서 이제 현실적 인간이죠. 아버지로서의 책임 분명히 있죠. 놓치면 안 되죠. 그럼 동시에 시민으로서의 덕성도 갖추게 되죠. 미덕도 갖추게 됩니다. 이게 시민으로서의 덕성, 공적인 감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한국 사회에서 참 부족한 측면 중에 하나죠. 그는 이것을 생생히 느꼈으며 그의 기쁨은 비할 데 없이 컸다. 자연 계속 나오죠. 자연과 세계의 감정, 덕성, 이런 교양, 이런 게 다 연결됩니다. 자연은 자애롭게도 우리를 마땅히 그렇게 돼야만 할 모든 존재 양식으로 만들어주는데 도덕은 불필요하게도 엄격하구나. 이 자연은 그냥 독일어는 나투어라고 그러는데 N-A-T-U-R,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자연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본성까지 포괄하는 폭넓은 의미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괴테의 자연의 의미 이것만 가지고도 책 몇 권을 쓸 수 있을 겁니다만은 우리는 좀 개략적으로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는 혼자서 외쳤다. 처음에는 우리를 방황케 하고 오도에 놓은 다음, 처음에는 우리가 헤매기 마련이죠. 이 헤매게, 자연이나 세계는 우리 헤매게 마련입니다. 여행은 기본적으로 헤매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떠도는 과정을 포함하죠. 정처가 없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나중에는 자연 자체보다도 더 까다로운 요구를 해오는 시민사회 요청들은 이상도하구나. 진정한 교양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파괴해버리는 온갖 교육이 다 무슨 소용이며 우리에게 최후의 목적지만을 제시하면서 그리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하는 온갖 교육이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여기 우리를 방황케 하고 오도해 놓고서는 여행이 아니네요. 여기서는 이 맥락에서는 도덕이네요. 도덕. 그죠? 도덕이라고 봐야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건 니체란다. 괴테의 교육론에 관한 논문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니체 교육의 핵심 사상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문장이죠. 진정한 교양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파괴해버리는 온갖 교육이
그러니까 자연을 만나고 여행을 하고 예수를 향유하고 이런 과정이겠죠. 또 사랑하고 아낌없이 사랑하고 이걸 다 가둬버리고 가로막아 버린 그런 교양이라는 게 교양 교육이라는 게 어디 있겠냐는 얘기입니다. 우리 또 이 문장도 중요하죠. 우리에게 최후의 목적지만을 제시하죠. 최후의 목적지는 죽음밖에 없는데 여기 최후의 목적지는 뭐 성공이나 이런 것이겠죠. 그리로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지 못하는 온갖 교육이 다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저는 이 문장만 따가지고 플래카드로 걸어놓고 싶어요. 우리 괴테 선생이 말씀하셨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믿을만 할 건 아닙니까? 교보문고의 그 아주 서정적인 문장들 한 문장씩 이렇게 배너로 이렇게 플래카드로 걸리죠. 거기에 이런 거 딱 걸어놓으면 얼마나 멋질까? 진정한 교양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파괴해버리는 온갖 교육이 다 무슨 소용이며 우리에게 최후의 목적지만을 제시하면서 그리로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하는 온갖 교육이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외우세요. 이 세상이란 그 안에 있는 산청과 도시마루는 너무 공허한 거예요. 이 문장은 너무 좋아서 제가 뽑았습니다. 이 테레즈가 비렐름에게 한 말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관계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저기에 그러니까 산천과 도시마루는 너무 공허하다는 거죠. 여기저기에 우리와 마음이 맞고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 이심전심으로 계속 살아가는 그런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때야 비로소 이 지구는 우리에게 사람이 살고 있는 정원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아는 얘기처럼 들리긴 하는데 또 괴테가 얘기했다 그러니까 달라 보이죠. 사람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없는 지구는 얼마나 공허합니까?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있을 때 말을 하지 않아도 이심전심으로 살아가는 만물이 서로 돕듯이 함께 도와가면서 내가 쓰러져도 누군가 일으켜줄 것이라는 그 희망이 나를 놓지 않을 때 그때야 비로소 이 세계는 아름다운 정원처럼 보이기도 하겠죠. 네. 각자 도생의 시대에 아프게 와닿는 말입니다. 교양과 시민의 덕상. 몇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그런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에 드디어 이런 여정을 통해서 도착했어요. 키워드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사랑, 여행, 연극, 시민정신과 예술정신. 우리가 귀족과 시민으로 얘기했었죠. 그리고 교양과 시민의 덕성. 이 중요한 키워드들이에요. 그리고 왕국 도착, 다시 여행 이랬죠. 이 왕국은 나탈리에와 결혼입니다. 이게 나탈리에가 왕국이죠. 나탈리에의 모습, 나탈리에에게 안착했다 생각해 보면은 이제 여행지에 도착한 것이지. 여기에 다시 또 새로운 여행을 시작해야 되죠. 이 왕국은 행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 왕국이란 말 나오죠. 행복의 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나탈리에와의 결혼은 강조하지만 시민계급과 귀족계급의 결혼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시민적 덕성, 교양으로 자신을 키운 이런 한 인간, 빌헬름 마이스터가 개혁을 꿈꾸는 양식 있는 귀족이죠. 로타리오의 만남을 누굽니까? 나탈리아를 매개로 해서 더욱 굳건하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죠. 정리되죠? 나탈리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춘향이가 이몽룡을 매개로 해서 조선시대의 가장 강고한 시스템이었던 신분제를 교란하는 하나의 전사였듯이 여기에서 우리의 빌헬름 마이스터는 자신이 비판에 맞지 않았던, 물론 우리 빌헬름 마이스터는 시민계급과 귀족계급을 동시 비판했었죠. 그러니까 귀족과 시민의 만남을 나탈리아를 매개로 해서 실천해 보이는 것이죠. 이제 여기에 도착합니다. 모든 것이 말한 대로지요 하고 프리드리히가 말했다. 프리드리히는 로타리오의 막내 동생입니다.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합니다. 만약 틀린 점이 있다면 어디 좀 고쳐주십시오. 자, 갑니다.
모두 저리로 갑시다. 신부들을 보고 다 함께 기뻐해야죠. 이 신부들은 로타리오는 테레제하고 다시 이 결혼을 하게 돼요. 다시 결합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신부는 나탈리에겠죠. 나탈리하고 비렐름 마이스터하고 결혼하게 되니까 이 신부들입니다. 로타리오는 비렐름을 끼워놨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귀족과 시민의 포옹이죠. 이 장면만 떠올려도 비렐름 마이스터의 수업 시대의 핵심적인 지점들을 읽어낸 겁니다. 이건 자신 있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여기 밑에 보면 동맹이라고 그러죠. 동맹. 여기 나오죠? 동맹이라고 그랬죠? 이 동맹 부분은 잠깐 볼게요. 책 읽는 분들 한번 보세요. 421면이네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 로타리오가 비렐름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처럼 기이하게 서로 인연을 맺게 되었으니 평범한 삶을 살지는 맙시다. 우리 다 같이 가치 있는 활동을 하도록 합시다. 한 교양인이 남을 지배하려 들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뒤를 보아줄 마음을 지닌다면, 그리고 그들을 인도해서 그들 모두가 하고 싶은 일을 제때 행하도록 해준다면, 그래서 그들도 대개 유념은 하고 있지만 막상 어떻게 달성해야 할지 모르는 그 목표로 그들을 데려다 준다면, 그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행할 수 있는 일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일을 하기 위해 동맹을 맺읍시다. 이것은 공상이 아니라 정말 실현 가능한 이념이며 언제나 뚜렷하게 자각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따금 선량한 사람들에 의해 실천되고 있는 이념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내 누이 동생 나탈리에가 삼 본보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비렐름 마이스터의 수업 시대의 주제가 선명히 와닿죠. 이 긴 여행 끝에, 이게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도착한 게 시민계급 비렐름 마이스터와 개혁 귀족 계급을 대표하는 로타리오의 동맹입니다. 그럼 매개하는 게 사랑이죠. 나탈리에와의 사랑입니다. 딱 정리되죠? 그리고 이 문장, 금방 읽은 동맹의 문장들은 정말 교양 없는 이 관료들, 교양 없는 정치인들, 교양 없는 교수들, 교양 없는 이 부자들 기본적으로 암기해야 돼요. 이거 시험 봐야 돼요. 자, 딱 됐죠? 요 한 문장. 로타리오는 비렐름을 끼워놨다. 그러고는 그를 누이 동생한테로 데리고 갔다. 그녀는 테레제와 함께 그를 향해 다가왔다. 누이 동생이 누구라고요? 나탈리에를 데리고 왔습니다. 테레제는 이제 로타리오가 맺어진다고 그랬죠? 모두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잠자코 있었다. 뭘 그렇게 우물쭈물하고들 있어요? 하고 프리드리히가 외쳤다. 당신들은 이틀 안으로 여행 준비를 또 해야 됩니다. 다시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 하고 비렐름한테로 몸을 돌리며 말을 계속했다. 우리가 처음 알게 되었을 때 내가 당신한테 그 아름다운 꽃다발을 달라고 했을 때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당신이 어느 땐가는 내 손에서 이런 꽃을 받게 될 줄이야. 이건 처음 프리드리히를 만났을 때 얘기입니다. 이 지극히 행복한 순간에 그 시절을 회상시키지 말아요. 행복한 순간, 나탈리에와 맺어지는 순간이죠. 사람이 자기 출신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신은 그 시절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계급에 대한 그 편견들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그건 참 좋은 시절이었죠. 그리고 당신을 바라보면 참 웃지 않을 수 없군요. 당신이 기스 아들 사울, 구약에 나오는 얘기죠. 사울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막 헤매다가 나귀를 찾아서 왕국을 얻게 되는 과정들, 이 왕국을 얻게 되는 그 사울 말입니다. 이 사울은 바울의 그 전 이름이 사울이 아니에요. 신약에 나오는 그 사울이 아닙니다. 예수를 힘들게 했던 사울이 있죠. 그 사울이 아닙니다. 구약에 나오는 사울입니다. 난 왕국의 가치 잘 몰라. 이때 왕국은 나탈리아와의 만남, 나탈리아와의 삶, 로타리오와의 동맹, 이런 것을 다 포괄하겠죠. 이 성에서 탑이 있는 이 성에서 왕국에 도착했다고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왕국을 하고 비렐름이 대답했다. 그러나 분에 넘치는 복을 얻게 된 건 압니다. 나는 이 행복을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습니다.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마지막 문장입니다. 이게 아름다운 영혼인 나탈리아와의 결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파우스트의 저 마지막쯤에 이 성모 마리아 나온 게 있습니다. 그 구원에 하는 문장. 아름다운 여성적인 것이 우리를 구원하리라, 이런 비슷한 거 나오죠. 마리아를 얘기하면서 그 장면하고 연결이 되는 문장입니다. 이렇게 이 왕국에까지 도착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끝내야 맞지. 또 혼날 것 같은데 우리 감독님한테 조금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소설을 읽을 때 여러 가지 그 다양한 그 지점들이 있어요. 그림도 있고 음악도 있고 뭐 또 여기 소개하는 책들도 있고 햄릿처럼 여기 여러 권의 책들이 소개됩니다. 여러 개를 참조하면서 한 권의 책을 읽는 게 아니고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거든요. 여기에 병든 왕자라는 그림이 나옵니다. 이 안토니오 벨루치라는 이탈리아 화가가 1700년에 그린 그림인데 아주 유명한 그림인데 이게 프루타르크 영웅전에 나오는 이야기라 그래요. 여기 이게 병든 왕자인데 이 왕자가 이 왕이죠. 이 왕의 계모를 사랑했습니다. 엄마를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사랑이죠. 근데 이제 왜 병의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자기 엄마죠. 의붓 엄마죠. 엄마를 사랑해서 깊은 병에 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그래 그렇다면은 의붓 엄마를 불러서 사랑할 수 있게 하라. 뭐 이런 비슷한 얘기들입니다. 이게 여기 보면은 106면, 107면 보면 1권에 이 얘기가 각주로 길게 달려 있습니다. 참조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는 얘기하는 건 이게 빌헬름 마이스터의 할아버지, 조부의 그 서재에도 걸려 있던 그 수집 하는 컬렉션에도 있었던 그림이고요. 근데 아버지가 상인 정신으로 무장한 아버지가 이걸 팔아버립니다. 근데 이게 나탈리아에게 와 있어요, 이 그림이. 그러니까 혼자서는 일어날 수가 없죠. 자기가 갈망하는 사랑이 이 왕의 배려로 자기에게 와줘야죠. 이 그림은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빌헬름 마이스터, 로타리오, 나탈리. 그러면 이 그림이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있죠. 이게 중요한 서사장치예요. 이 빌헬름 마이스터 수업시에서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게 할아버지가 팔아버렸던 것을 다시 발견하는 과정이기도 하죠. 이런 그림 읽는 게 아주 흥미로워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소설 한 권 읽는 게 한 권 읽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여러 맥락에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랬죠. 그것은 병든 왕자가 자기 아버지의 신부를 연모하면서 시들어가는 이야기를 다룬 그림이었죠. 최상의 그림은 아니었죠. 구도가 잘 된 것도 아니었고, 별다른 색상을 쓴 것도 아니었죠. 필법도 아주 매너리즘이 빠져있고, 색채론을 저술한 사람이어서 미술에 관한 일각에는 알아줘야 되죠, 당연히. 저는 그걸 몰랐어요. 아직도 잘 모르겠고요. 어떤 그림에서 저를 매료시키는 것은 그 내용이지 예술성이 아닙니다. 이 곳곳에서 이게 언급이 됩니다. 이 지점에서 함께 보시면은 이 그림을 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민용이라는 캐릭터가 문제적이라고 그랬죠. 이탈리아에서 후작의 딸인데 결국은 그 출생의 비밀을 간직한, 그러니까 남매끼리 사랑으로 태어난 그런 소녀입니다. 이 유명한 그림입니다. 하프라고도 하고 치터라고도 하는데 여기 치터라고 번역되어 있던데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딸을 데리고 유랑극단을 따라다니면서 연주를 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이런 얘기예요. 이것만으로도 뭐 중요한 테마가 되죠. 이 소설을 읽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테마가 됩니다. 이런 시 어디서 보셨죠? 당신은 아시나요? 저 레몬꽃 피는 나라.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이발소를 안 가셔서 몰랐나? 미장원은 이런 게 없으려나? 그늘진 잎속에서 금빛 오렌지 빛나고 푸른 하늘에선 부드러운 바람 불어오며 협죽도는 고요히 월계수는 두높이 서 있는 그 나라를 아시나요? 이 민영의 노래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이거 보면은 밑에 여기 한 편, 두 편, 그림을 아는 사람, 이것도 유명한 시입니다. 그리고 여기 침묵하게 해줘요. 그리고 이 흰 옷을 벗기지 말아주세요. 이 시들이 있습니다. 민용의 노래들이. 이걸 이제 여러 작곡가들이 자기 곡으로 만듭니다.
베토벤, 슈베르트 뭐 이런 등등 찾아보면은 다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 이게 그거지. 이게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에 나오는 것이야. 저는 또 친절하게도 음반까지 소개해드립니다. 이게 토마라는 프랑스의 작곡가죠. 작곡가가 만든 이 민용이라는 오페라입니다. 오페라고요. 이건 여기 아우스 괴테스 빌헬름 마이스터스 레르야레 이랬죠. 예. 여기 빌헬름 마이스터 수업 시대에서 나온 민용 그랬죠. 여기 이 메조소프라노하고 피아노가 함께 연주합니다. 여기 이런 노래들, 그러니까 민용의 노래들이 있습니다. 여러 버전이 있어요. 여러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고 여러 연주 버전이 있으니까 즐기시기 바랍니다. 생활인에서 예술적 삶을 이렇게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 괴테 젊은 시절 그 법률 견습사원 시절에 그 영화를 다룬 영화입니다. 이건 꼭 보셔야죠. 그 젊은 시절의 괴테, 그 독일의 한 작은 읍내가 어떤 풍경이었는지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게 젊은 베르토리의 고뇌를 만든 영화죠. 그리고 이 파우스트의 여러 구노의 오페라 있죠. 구노의 오페라 파우스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꼭 권하고 싶은 책입니다. 토마스 만은 끊임없이 괴테를 오마주해요. 독일 문학에서 괴테하고 토마스 만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고도 이제 많은 중요한 현대 작가들이 있지만 정말 두 기둥이죠. 그러니까 18, 19세기를 대표하는 괴테, 20세기의 최고의 독일 작가 토마스 만. 이 토마스 만이 쓴 이 소설이 있어요. 로테 바이마르의 오다. 로테가 그 젊은 베르터의 고뇌의 그 로테입니다. 실제로 로테가 자기가 결혼한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괴테를 찾아왔다 그러죠. 이 늙은 괴테가 늙은 애인을 만나서 얼마나 망설이고 주저하고 하는지. 상당히 두꺼운 책입니다. 읽어보세요. 아주 재밌습니다. 잊히지 않는 모양입니다. 여기까지 괴테 얘기가 개략적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 시대를 통해서 한 청년의 성장 과정, 성장을 매개하는 사랑과 여행과 연극을 매개로 한 그 과정들을 쭉 봐왔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적 교양 또는 시민의 덕을 갖춘 빌헬름 마이스터의 모습. 이게 독일인들의 심성에 깃들어 있겠죠. 이게 이제 그 문학적인 독일 문학의 셈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이와 함께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프랑스 혁명을 반면 거울 삼아서 온건한 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독일의 방향을 모색한 소설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게 시민 빌헬름과 귀족 로타리오의 만남, 그 연결고리인 나탈리아와의 사랑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교양소설이자 연애소설이자 정치소설 또는 시대소설인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